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얼마 전에 기가 막힌 해외 토픽 사건 하나가 있었어. 주인공은 22살이던 이 남자인데 진짜 얼마 전인 10월 20일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늦지막히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의류 가게 앞에서 우뚝 쓴 거야. 그때부터 꼼짝도 안 하고 몸이 굳은 듯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마네킹인 척 자리를 잡고 있던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쇼핑몰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도 이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대. 결국 폐점 시간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쇼핑몰 문 닫으면 불 끄고 사람들 다 나가겠지? 그때가 되더니 그 남자가 마네킹에서 탁 깨어나서 가게를 막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훔친 거야. 이게 근데 가능한가? 근데 더 황당한 게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대. 상습적으로 다른 몰에서도 이렇게 폐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닫으면 이것저것 훔쳐왔다고 해. 그러면서 반쯤 열린 셔터 아래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었고. 진짜 세상에 아주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아니 무슨 도둑질 하겠다고 마네킹인 척 한 것도 웃긴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도 좀 이상해. 어쨌든 오늘 스토리의 주제는 마네킹이야. 여기 또 다른 마네킹이 있어. 멕시코 북부 치아와주에 평범한 웨딩샵이 하나 있는데 여긴 항상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해. 아니 무슨 웨딩샵에 관광객이 볼 일이 있나 싶지? 그 이유는 바로 의문의 마네킹 때문이야. 이 마네킹이 처음 웨딩숍에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30년 3월이야. 맨 처음 마네킹이 등장했을 때 동네 주민들은 바로 모두 술렁거렸어. 왜냐면 이 마네킹이 웨딩숍의 주인 파스쿠알라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 근데 생각해봐. 1930년에는 마네킹 제작 기술이 좀 정교하게 발달됐을 때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대부분 좀 조잡한 느낌이었었고. 근데 이건 좀 달랐어. 속눈썹도 한 올 한 올 올라가 있었었고 눈, 코, 입이 진짜 사람처럼 굉장히 디테일했고, 게다가 눈에 띄는 건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진짜 사람 손 같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웨딩드레스 입혀놓는 그 전시용 마네킹을 굳이 손톱이랑 그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사람처럼 만드는 거는 좀 오바잖아. 아니, 그때는 그럴 기술도 없었었고. 사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어. 웨딩숍의 주인인 파스쿠알라에게는 메스파르사라는 딸이 있었어. 근데 그 딸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독거미에 물려서 사망한 거야. 그렇게 허망하게 딸을 잃고 파스쿠알라는 엄청 충격받아서 한 달 넘게 웨딩숍 문을 닫기도 했었대. 근데 다시 한 달 만에 문을 열었을 때 딸 메스파르사랑 너무나 닮은 마네킹이 등장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자기 딸을 미라로 박제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 주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계속됐지. 왜냐면 그 웨딩숍의 다른 직원들은 이 마네킹에 아예 손도 댈 수 없었고 파스쿠알라만 애지중지 그 마네킹을 관리했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 마네킹의 손을 보면 이게 너무 사람 손 같아. 그 주름부터 해가지고 손톱 모양까지 아무리 봐도 그때의 기술로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파스쿠알라가 사망하고 그 웨딩숍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어쩐 일인지 이 마네킹은 여전히 전시되어 있다고 해. 그럼 지금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존됐다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의혹이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거든. 그래서 방부 처리만 잘 한다면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저렇게 오래 유지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인 거야. 근데 정말로 그럴까? 어쨌든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마네킹 덕분인지 이곳은 멕시코에서 나름 관광지가 되어버렸대.
그 마네킹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자, 다음으로는 아주 오래전에 시카님이 방송 초기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이야. 나 이거 그때 듣고 진짜 엄청 충격이었는데 이 사건 기억나면 그건 진짜 톰이 찐팬 인정. 어쨌든 이번에는 디바메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이것도 1930년대 사건이야. 칼본 코셀 박사가 본명이 칼 텐즐러인데 미국 플로리다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래서 방사선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사실 좀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있는 듯 했었어. 칼은 10대 때부터 자기한테 분명 운명의 상대가 있고 또 그녀의 환영을 자기가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 그 환영 속의 여성은 검은 머리인데 외모가 엄청 아름다웠대. 칼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거의 평생 동안 집착을 했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칼이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곳에 시선이 딱 멈춰버렸어. 왜냐면 자기 앞에 그 운명의 여성이 나타난 거야. 그녀는 당시 22살이던 마리아 엘레나 요스였어. 이제 엘레나라고 부를게. 이 병원에 방문한 쿠박의 미국인인데 사실 그녀는 이미 지역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어. 특히 그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뚜렷한 이목구비가 엄청 매력적이었지. 칼은 한눈에 그녀한테 반하게 돼. 아니, 사실 그 이상이었지. 이후 엘레나에 대해서 막 캐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결핵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한 거더라고. 근데 사실 1931년 당시만 해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라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건 곧 사망 선고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어. 이걸 알게 된 칼은 자청에서 그 엘레나의 완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해. 게다가 그는 당시에 세균 관련해서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있었었거든. 운명의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치료제 연구에 미친 듯이 매달린 거야.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의사들도 쉽게 구하기 힘든 그런 특수 의약품들을 구해가지고 엘레나한테 막 주기도 하고 그랬었대. 처음엔 너무 과하게 신경 써주는 그 칼의 행동에 당황하던 엘레나도 결국 지극정성으로 자기 치료에 힘써주는 칼한테 점점 마음을 열고 마침내 둘은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별로 없었었지. 그녀가 입원한 지 3개월이 되던 1931년 10월 엘레나는 결핵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했어. 한편 한평생을 기다려온 그 운명의 상대를 너무 빨리 떠나보낸 칼은 엄청난 슬픔에 빠졌지.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직접 그녀의 장례식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엘레나의 장례식과 묘지를 준비하게 돼. 덕분에 엘레나의 묘는 값비싼 석재로 만들어졌고 또 주변의 다른 무덤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또 웅장했다고 해. 여기에 더해서 칼은 석고로 엘레나의 얼굴을 본떠서 일명 데스 마스크를 제작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하지. 네, 그 당시에는 유족들이 죽은 사람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 보면 이집트 왕들도 무덤에서 이런 데스 마스크 유물들이 나오잖아. 그만큼 칼한테 그 엘레나는 굉장한 존재였다는 걸 의미하겠지. 유족들도 선뜻 칼의 제안을 받아들였었고. 그런데 죽은 엘레나를 향한 칼의 마음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칼은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가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돌아가고는 했었었대. 물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그 상실감과 또 그리움에 영원히 잠든 장소를 찾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칼은 정말 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엘레나의 묘에 찾아가더라고. 유가족과 동네 주민들은 이런 칼의 행동에 걱정 반 놀라움 반 심지어 깊은 감동까지 느끼기 시작해.
묵묵히 엘레나의 묘지를 찾아와서 주변을 정리하고 또 그녀를 그리워하는 칼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세기의 사랑처럼 비춰졌지. 한 달, 두 달, 그렇게 1년이 지났어. 칼은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엘레나의 무덤을 찾았고 그게 무려 2년이나 지속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칼이 그 무덤의 발길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아니 2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오다가 전혀 방문을 안 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아휴 드디어 마음 떠났구만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그래도 할 만큼 했지 하면서 이해하는 듯 했어. 사실 엘레나의 유족들도 칼이 갑자기 변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 근데 벌써 2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칼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묵묵히 그를 응원해주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그 후 칼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더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나 싶었는데 아니 잘 다니던 그 병원도 그만두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완전 은둔 생활을 하는 거야. 또 그렇게 시간은 1년, 2년 하염없이 흘러갔지. 그러다가 1940년인데 늦은 밤 한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우연히 칼집 앞을 지나가는데 반쯤 열린 그 창문 틈새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칼 혼자 웬 인형을 안고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이 이상한 모습을 보고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금세 동네 주민들한테 이 소문이 쫙 퍼졌어. 사람들은 칼이 이제 정신이 나갔다. 아니, 결국 미쳐버린 거 아니냐 하면서 수군댔지. 결국 이 이야기는 엘레나의 친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 죽은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언니는 직접 가서 위로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칼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 똑똑하고 칼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더라고. 언니는 무심코 대문을 슬쩍 밀었는데 마침 잠겨있지 않았는지 그대로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야. 계세요? 계세요, 칼? 엘레나의 언니는 칼을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때 진한 방향제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더라고. 아니, 무슨 향수를 쏟은 것처럼 온갖 냄새가 다 섞여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을 하는 거야. 이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최대한 숨을 참으면서 칼이 있을 만한 침실로 들어갔어. 그곳에는 예상대로 칼이 침대에 잠들어 있는 듯 했더라고. 그리고 칼의 옆에는 어쩌면 며칠 전 그 동네 소년이 목격한 것과 같은 그 인형. 아니 정확히는 여성의 모양을 한 마네킹이 칼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 그 기괴한 모습에 엘레나의 언니는 마네킹을 자세히 살펴봤었어. 피부는 왁스로 씌워져 있었고 또 눈동자를 대신해서 유리 구슬이 박혀져 있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마네킹이 분명해. 그런데 단 한 가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엘레나의 옷이더라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칼의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어. 칼은 체포되기 그 직전에도 의문의 마네킹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었대. 근데 그 혐의가 뭐였는 줄 알아? 바로 시체 은닉죄였어. 칼이 밤마다 들고 춤을 추던 그 마네킹은 바로 엘레나의 주검이었던 거야.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면 그녀가 죽은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 근데 어떻게 부패하지도 않고 그 마네킹으로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것보다 애초에 칼이 어떻게 엘레나의 주검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걸까? 자, 엘레나가 묘지에 묻힌 지 2년째가 되는 해로 돌아가 보면 칼은 야심한 밤 몰래 엘레나의 묘지에 잠입해서 그녀의 무덤을 파고 엘레나의 주검을 꺼내. 그러더니 작은 수레에 실어서 그대로 자기 집으로 옮겨온 거야. 엘레나를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더 이상 그 묘지에 갈 이유는 없었던 거고
이미 엘레나의 주검은 꽤 부패가 진행돼 있었지만 칼은 개의치 않았어. 우선 옷걸이를 사용해서 그녀의 골격을 만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유리구슬을 대신 넣었지. 또한 이미 썩어버린 그 피부에는 왁스로 코팅한 천을 덮고 몸에는 마치 인형처럼 막 헝겊을 채워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발을 얹었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섬뜩한 마네킹을 만든 거야. 그래도 일단 시신이잖아. 그 부패하는 냄새를 막을 순 없었거든. 그래서 뭐 향수, 꽃, 소독제, 뭐 보존제까지 총동원해서 그 냄새를 가리려고 했었었지. 그래서 칼의 집에서 그렇게 지독한 그 방향자 냄새가 진동했었던 거고. 칼은 엘레나를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7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게 돼. 엘레나의 언니는 당연히 그 마네킹을 보자마자 자기 동생이라고 깨달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야. 경찰은 칼의 마네킹을 회수해서 부검에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마네킹에서는 그 부패한 뼈와 신체 조각 등이 검출됐었지. 그러니까 엘레나가 맞았던 거야. 근데 체포된 칼의 반응은 황당하더라고.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엘레나가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나서 무덤에서 꺼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냥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다. 이러더라고.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해. 결국 그는 정신감정까지 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야. 왜냐면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아니 근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시체를 발굴해서 마네킹으로 만들고 그거를 무슨 엘레나의 분신처럼 생각한 게 이게 제정신일 수가 있나? 그런데 유족들을 더 분노케 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공소시효였어. 칼이 엘레나의 시신을 은닉한 게 7년 전의 일이잖아. 그가 체포됐을 때는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던 거야. 칼은 결국 무죄로 석방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경찰은 이 사건으로 뭔가 주목을 좀 끌고 싶었나 봐. 뜬금없이 엘레나의 마네킹, 그러니까 그녀의 주검을 지역 장례식장에다가 전시를 하더니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공개를 해. 이거는 거의 모독이잖아. 그 와중에 그 마네킹 보겠다고 세상에 무슨 7,000명이 미친 듯이 몰려들기도 했었었고. 이 사건은 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부터 고인에 대한 어떤 예의까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 아이러니하게도 칼은 재판 기간 동안 많은 대중들에게 동정표를 받았고 일부는 그를 낭만적인 사랑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근데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여자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 과연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 있을까? 마네킹이 아무래도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건이나 괴담은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같아. 사실 나도 마네킹을 많이 보고 있으면 좀 왠지 모르게 오싹할 때가 있거든. 알아. 근데 사실 그 길거리에서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지? 근데 방 안에 여러분이랑 마네킹이랑 단 둘이 있다고 생각해봐. 무섭잖아. 자, 내가 준비한 마네킹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기묘한 사건을 가져와 봤어요. 혹시 영화 화차 보셨나요? 그 내용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신부가 사라졌는데 너무 당황한 남편이 계속 추적을 해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캐면 캘수록 뭔가 이상해요. 결국 보니까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장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여자는 어디 갔냐고요? 근데 이거 말하면 영화 스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 영상 보시고 나서 화차 한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내 아내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3년이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에 살던 러프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꽤나 명망이 높은 가족들이었어.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랑 은행 사업 덕분에 돈 많잖아.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부자들이 나가는 사교 모임에도 자주 나가서 잘 나가는 인맥도 많았고 뭐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지. 특히나 이 집 아들이었던 존 블레이크 러프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 유명 통신사에서 일하면서 되게 창창하게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블레이크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데려오게 돼. 그녀의 이름은 로리 에리카 케네디인데 둘은 교회 성경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잖아. 그래서 러프 가족은 여자친구를 설레어하면서 저녁 모임에 초대하게 돼. 그래서 만나보니까 로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친구였어. 성격도 좋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아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이런 과거를 물어보면 로리가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경향이 있어. 아니, 그냥 다 좋았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대답하는 거지. 게다가 자기 가족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 거야. 좀 경계하는 것 같지? 어쨌든 식사는 잘 마무리됐고 그 후 부모는 아들 블레이크한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 사실 로리의 부모님이 어렸을 적 모두 돌아가셨고 외동딸이었던 그녀가 혼자 남겨져서 컸다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 그래서 유난히 로리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가족 사진까지 모두 불태워버렸을 만큼 깊은 고통이 있었다고 해.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좀 미안했겠다. 그렇게 1년 후에 드디어 블레이크와 로리는 결혼을 하게 돼. 근데 러프 가문이 워낙 대단하잖아. 그래서 가족들은 아들의 이 결혼식을 동네방네 알리고 또 성대하게 열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어. 근데 로리가 어찌된 일인지 극구 반대하면서 아담한 결혼식을 원하더라고. 결국 둘은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증인 딱 한 명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게 돼. 이후 부부는 텍사스주 레너드 작은 마을에 집을 얻어서 또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 부부를 좀 보면 남편 블레이크는 되게 활달하고 사교적이야. 반면 아내 로리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이웃들 목격담에 따르면 로리는 보통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야심한 밤에 나와서 혼자 마당을 걷곤 했었대. 근데 흥미로운 건 로리가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러프 가문 가계도에 굉장히 큰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거든. 뭔가 가족에 대한 집착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한편 로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 근데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아. 몇 번씩이나 유산을 겪었고 그렇게 4년이 흘러서 2008년 드디어 루리는 인공수정을 성공하면서 꿈에 그리던 딸을 얻게 돼. 그런데 루리의 이상행동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 지나칠 정도로 딸을 과잉보호하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화장실 갈 때도 아이를 안고 갈 정도야. 한순간도 자기 품에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나가 무슨 보물을 숨기듯이 아무한테도 딸을 보여주질 않아. 그건 남편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지. 아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녀를 볼 수가 없었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이고 남편 블레이크도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 남편은 부부 상담이라도 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폐쇄적인 태도는 바뀌질 않더라고. 참다 못한 블레이크는 결국 별거를 결심했고 원래 가족들이랑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더니 이혼 소송을 해버려. 이건 아이가 태어나고 겨우 2년 만의 일이었어. 안타깝지만 로리와 딸은 혼자 남겨진 이후에 엄청나게 불안정해 보였대. 이웃들에 따르면 둘 모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종종 힘없이 집 밖을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는데 러프 가문 자택에서 블레이크의 아버지가 신문을 가지러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집 앞 도로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시동은 켜져 있었어.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서 그 차 안을 들여다봤거든. 내 차 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바로 자기의 며느리이자 아들 블레이크의 부인 로리가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어.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을 확인해봤는데 옆에 보니까 편지 2개가 함께 있더라고. 한 개는 11장 분량의 남편한테 남기는 편지였었고, 또 하나는 딸이 18살이 되면 뜯어보라는 편지였어. 경찰이 먼저 편지를 수거해서 살펴보는데 좀 이상해. 이 안에 로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어. 그냥 그동안 행복했다, 딸을 잘 부탁한다, 이 정도였지. 어쨌든 로리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괴로워하던 남편 블레이크는 얼마 후에 부부의 집에 돌아가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옷장 깊은 곳에서 낯선 상자 하나를 찾게 돼. 그건 로리가 숨겨둔 건데 사실 이전에도 이걸 본 적은 있었었거든. 내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안에 프라이버시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었어. 보니까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었고, 근데 로리가 사망했으니 이제 남편이 열어봐도 되겠지? 블레이크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을 확인하게 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 그건 바로 한 여자아이의 출생증명서. 이름은 베키수 터너야. 근데 또 다른 법원 증명서도 있더라. 지난 1988년 베키 터너가 로리 케네디로 이름을 바꾼 내용이야. 그니까 지금까지 로리로 알고 있던 아내가 원래 베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남편은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궁금해졌어. 왜 이름을 바꿨을까? 그것도 성까지. 워낙 아내의 과거가 베일에 쌓여 있었잖아. 그래서 남편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베키수 터너라는 여성의 과거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하게 돼. 그리고 머지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베키수는 이미 지난 1971년 화재로 사망했다는 거야. 근데 사망 당시에 베키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었어.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추정해보자면 로리는 이미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후에 다시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그럼 원래 로리는 누구였는데? 자,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추적해보자. 지금껏 로리로 알고 있던 이 여성은 1969년 베키수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얻어냈지. 그리고 자기가 베키수 터너인 척 1988년에 신분증을 발급받은 거야. 하지만 베키가 태어나고 2년 만에 사망한 상태였잖아.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지. 미국은 주가 50개가 넘어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을 보통 주에서 관리하고 있어. 베키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실제 사망 신고는 다른 주에서 됐대. 그리고 여기서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던 거야. 그걸 이용해서 로리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18살의 베키가 된 그녀는 2달 후 법원에서 로리 에리카 케네디로 이름을 바꾸게 돼. 이후에 로리는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고 검정고시를 본 후에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도대체 베키도 로리도 아닌 그녀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범죄자였을까? 스파이?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남편 블레이크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아이 엄마잖아. 그래서 진짜 신원을 찾아내려고 했고, 이후 미국 사회보장국과 법의학자들까지 나서서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 이게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사실상 해결되는 건데 그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쉽지가 않아.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 2살 된 딸 있잖아.
법의학팀은 딸에게서 남편 블레이크의 유전자를 뺀 그 나머지를 분석했어. 그게 엄마 쪽 유전자겠지.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DNA 샘플이랑 대조를 했지. 분명 그녀랑 연관된 그런 진짜 가족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들이라도 찾아야 했던 거야. 그 작업은 무려 6년이나 걸렸어.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유전자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 사람을 찾게 돼.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이클 캐시디라는 남성인데 담당자가 찾아가서 그 로리 사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 물어봤지. 근데 그 사진을 유심하게 보던 그 마이클은 놀라운 증언을 쏟아냈어. 사진 속 여성이 오래전 집을 나간 사촌 여동생 같다는 거야. 실제 이 두 사람 유전자 정보도 유사했으니까 가족관계라는 거잖아. 그럼 혹시 로리가 사촌인가? 이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마침내 하나씩 그녀를 아는 가까운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친모도 확인됐어.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로리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지. 그녀의 진짜 정체,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킴벌리 마리아 맥린이야. 다행히 범죄자도 스파이도 아닌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이었어. 목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에서 평온한 유년기를 지냈대. 그러다 청소년 무렵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평화가 깨지게 돼. 이때 킴벌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원치 않은 변화가 시작된 거야. 사춘기였던 킴벌리는 이때부터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 친언니한테 집을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자주 했었대. 결국 그녀가 18살이 되던 1986년 돌연 집을 나가서 영영 떠나버렸던 거지. 이후에 가족들은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왔어. 이후 킴벌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남의 그 출생증명서로 새로운 신분 얻게 됐잖아. 근데 막상 집을 나간 직후에는 뭘 했는지 좀 생방이 묘연해. 그러니까 2년 동안 말이야. 그니까 1986년에 나가서 1988년에 신분증 발급받았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지. 어쨌든 킴벌리의 목적은 가족 혹은 지인이 자기를 절대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갑작스러운 부모님 이혼에다가 또 새아버지까지 나타나면서 인생이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그렇다고 신분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난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수사관들은 분명 킴벌리한테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킴벌리의 친언니는 동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 진짜 미안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화차 조금만 스포할게. 그 화차에서는 주인공이 신분을 바꾼 이유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사채업자들이 빚 갚으라고 미친듯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됐던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오늘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한 이유는 사실 로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야. 혹시 새아버지한테 심한 학대를 당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엄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예 증발해버린 건 아닌가 싶어. 분명 로리에겐 아주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딸 하나 남겨두고 죽었잖아. 이게 뭐냐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힘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거짓 신분으로 더 나은 인생을 꿈꿨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자기가 누군지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로리가 너무 안쓰럽게만 느껴져. 쓸쓸한 죽음을 선택한 로리, 아니 킴벌리 맥린. 그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휴식을 취하고 있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